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당무회의 열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죠.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짚어보고요. 또 국민의힘은 경선 주자들은 오늘 제주에서 또 2차 TV 토론회를 열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관련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당무의 결정은 대부분 예상을 했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그런 예상 뭐 그렇게 당연히 했던 거고 이미 경선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아마 그것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사퇴한 후보들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 그 논란은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민주당이 좀 안이하게 처리한 것 같다. 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미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낙연 후보 측이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경선 그랬습니다. 과정 중에.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그게 이제 완전하게 결론이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표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계속 1차, 2차 지역순회 경선 전남 강주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마 큰 표차가 나면은 무효표를 뭐 이제 부모에 넣든 안 넣든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양측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이 없었을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50.29%라는 게 아주 0.29%로 이제 차이가 났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 이제 무효표로 처리 안 됐으면 48.3%. 이렇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는 건 어쨌든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을 챙기는 게 규정인데 그래서 나는 사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뭐 바꿀 만한 명분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 당무의 결정을 이제 수용해야 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금년간에 승복한다라는 명시적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하고 묵시적으로 승복으로 하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 측이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승복을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모양도 좋지도 않고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 총리였잖아요. 당대표도 역임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어떤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승복한다고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한다 하더라도 또 캠프 내에 여러 의원들은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른 의원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 자기가 이제 같이 진영에 속했던 후보가 얘기를 한다고 완전 없던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원팀을 가긴 가는데 얼마나 이제 그 가슴으로부터 승복하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권위라는 게 어서리티 권위라는 게 가슴 속으로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복종과 동의와 지지거든요. 그게 권위라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나 권한이라는 거는 주어진 제도가 주는 게 권력 권한이고. 그렇군요. 말하자면 굳이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이제 승복은 하되 과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승복할까? 그런 점은 좀 퀘스천 마크가 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승복을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 용어로 화학적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하죠. 부분은 뭐 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앞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출연하셨지만 송영길 대표가 너무 이재명 후보 측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제기하는 그런 캠프 관계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제 10월 10일 날 결론이 났잖아요. 50.29%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바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당무위원회에서 오늘 결론이 내렸습니다만 불과 사흘 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 대표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기구의 논의를 좀 거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그런 반발이 덜 할 텐데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얘기하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추천장도 수혈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진중했으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런 어떤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관심은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할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 민주당의 뭐 이낙연 후보가 전 대표가 승복하냐 안 하냐는 뭐 정치로 중요합니다만 예. 실제 투표한 투표자들, 네네. 주권자, 유권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후보들 간에는 어쨌든 외관이나 외형적인 모양이 있어가지고 봉합이 됐는데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과연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권자 간에 지지자들 간의 연대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예, 그게 예. 더 이제 본질적인 화학적 결합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유권자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기권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할 확률이 대단히 낮긴 한데 네. 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 일부는 적어도 일부라도 말이죠. 예, 예. 좀 그건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네.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높았죠. 예. 이재명 지사가 20%대를밖에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게 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는 50% 넘게 이재명 지사가 얻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3차 선거인단 이 투표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날 서울 지역 순회 경선도 51%가 나왔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그 흐름대로 이제 나온 거죠. 예. 서울 지역의 순회 경선은 이제 그 순회 그러니까요. 경선은 권리당원 대의원 주로 이제 아주 그 정치 관여도가 높은 층이죠. 그리고 이제 순회 경선 말고 선거인단 1차, 2차, 3차 슈퍼위크라는 게 전국에서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서울, 네. 경기에서 모인 선거인단이 아니에요. 예. 일부에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근데 거기서 지금 62대 28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흐름으로 볼 때. 네. 같은 이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차이 나니까. 근데 참고로 이 선거인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한 인원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경기개발공사 예. 서울 성남도계공 예.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게 10월 3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선거인단 투표는 4일부터 6일 사이에 치러졌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예. 충분히 대장동 의혹의 표심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 이걸 애써 자꾸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선거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뭐 새롭게 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새로운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중도층에 어떻게 다가가냐의 문제죠. 예. 지금 이제 저 3차 슈퍼위크의 선거 인단들의 성향 자체가 예. 이게 당과는 좀 비교적 거리가 좀 있는, 비교적 중립적일 수 있는. 아. 물론 민주당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유권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3차 선거인단은 당원하고 국민들이 국민의 일반 당원 신청을 국민. 했고 예. 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도층에게 얼마나 예. 호소력 있게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18일하고 20일 날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해명이 이루어지느냐가 아.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네. 기자회견에서 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고 국감에도 나가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마 그 전략적으로 그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네. 만약 지사직을 간두면 당에서는 이제 좀 지사직을 내려놓고 그렇죠. 정당이 이제 이 부분 커버하겠다, 방어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네. 아까 송 대표도 잠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일단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 이런 형태가 말고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입으로 바로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 상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공격 날카로운 수들이니까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해명하고 돌파하는 게 예. 이른바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음직해요. 예. 득실을 따진다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일대 회전이 될 거예요. 대회전이 될 텐데. 그렇죠. 예. 과거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면
또 공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수가 이제 어떻게 예. 공격이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의힘 쪽일 거고 그렇겠죠. 국민의힘 쪽이죠. 예. 뭐 쪽일 거구가 아니라 예. 이제 방어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하냐. 모순이에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 대회전에 벌어지는 건데 그날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여론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이야기 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청에 왜 왔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국감 자료 달라는 겁니다. 청사 출입을 두고 소란도 빚어졌는데요. 자, 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왜 문을 잠그나?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서 갔나? 날 도청을 비우고 어디 다니노? 아니 입구에서 싸운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경기도가 아니 국회의원이 왔는데 지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 지사는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국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자료 제출 및 국정감사 정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뭐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음 주 18일하고 20일 이제 국감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국감장에서도 기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와 또 아니면 또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지도 관심이거든요. 뭐 기본적인 맥락은 같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만약 그걸 벗어난다면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단군일의 예. 최대의 시적이고 시적이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리고 논리. 다만 인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스탠스가 바뀐 거죠. 예. 이제 그 오염된 거, 부하 직원들이 일부 오염된 것, 일탈된 거는 일단 5천 명의 여러 직원 가운데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전반부는 이제 오염됐다. 관이 이제 관여를 했고 예. 지자체가 관여한 거죠. 성남시가. 그리고 후반부는 민간이 관여한 거다. 이말 예, 민관 합동이잖아요. 그게 민관 같이 개발한 거니까 그 선에서 이제 아마 선을 설명을 하려 할 거예요. 그렇게요. 이건 이제 예. 공공 부분이 환수한 것이다. 아까 손영일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던데 다른 지역은 아예 환수도 못했다. 근데 공영개발에서 그만큼 했는데 그리고 거기 많은 인사가 지금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있는데 예.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러니까 부패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한 이른바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야합했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 기조로 유지하면서 근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어떠한 이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죠. 네. 거기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겠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환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개발을 공영 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었다 과거에. 예. 그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의힘이 부패한 세력이었다. 아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검경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사실상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 입장 표명입니다. 자, 이 입장 표명이 왜 어제 나왔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경선 기간에는 여러 가지 억측을 나올 수 있으니까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워낙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잖아요. 네. 그야말로 단군일의 거의 큰 사건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좀 과장한다면 수서비리보다 더 큰 더 사건이다라고 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언급 안 하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오히려. 예. 언급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얘기들을 또 야당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검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특검과는 선을 긋고 분명히 검경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거든요. 그렇다면 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가 하명 수사 지시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자의 경우는 특검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근 겁니다. 아.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 철저히 해라 이렇게 분명히 예, 얘기했기 때문에 예.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는 특검은 선을 근 거예요. 그건 분명한 예. 것이고 하명 수사는 국민의힘이 과도한 억지.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대통령이 하명 수사할 이유가 없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을 공격을 하더라도 여권의 공격을 받을 비밀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야당은 항상 비밀을 주더라고요. 예. 그냥 특검과 왜 차단하느냐?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예. 주장인데 예. 대통령이 하명 수사한다?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공격할 게 훨씬 더 많아져요. 방어하고 공격할 게. 근데 그런 예. 것들은 국민의힘이 좀 전략적으로 좀 미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요 청와대도 이 대장동 사태 파장을 지금 좀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냐.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이상하죠. 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을 며칠 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천화동인 4호 주인이라고 되는 그 남 예. 변호사. 그리고 지금 정영학 그 회계사. 예. 그리고 이제 김만배 어제 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민간 영역이에요. 민간 영역.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죠. 이 본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결국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이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색깔 배제하고 그렇게 할 거겠습니다만 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임해야 돼요. 이건 대선과 네.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모르죠.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 오늘 제주에서 TV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4.3 평화공원도 찾고요. 또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 주자들도 이제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경선 첫 방문지로 또 광주를 택했고 광주에서 TV 토론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호남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적극 다가가야 돼요. 예. 아예 광주 호남은 표가 안 나온다 해서 이제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최근에 네.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찾아가고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과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망언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과거 김정인 위원장 때 얘기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그런 예. 것들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고 일단 중도층이에요. 결국 이 선거는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보수 진보가 어느 때보다도 양강으로 이제 총 집결하는 대회전이기 때문에 예. 중도층이 얼마나 마음을 어디에 줄 것인가의 문제라서 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천공 스승 이 논란에 대해서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평가는 어떻게 드셨어요? 취향의 문제 그건 글쎄 앞뒤 맥락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던데 네. 취향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저기 예. 나오는데 취향의 문제를 볼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의심하는 것처럼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조언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큰 논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했어요. 천공이라는 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날 답변을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예, 후보가 예, 유승민 예. 후보에게. 제가 그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저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 왜 그 말씀 예.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과 결혼돼 있어가지고 네. 별로 이렇다 할 만한 공약이나 이슈가 별로 없어요. 아. 그거 하기도 바빠요 지금. 예. 근데 왕자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얘기했죠. 그 정도 족한 거예요 이제. 좋은 얘기도 여러분 들으면 싫은 거거든요. 근데 예. 저희가 자꾸만 하는 거는 물론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긴 알겠는데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시간을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저건 조금 전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예. 후보들의 마음이죠 뭐 결국.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 주목받는 분 가운데 한 분 원희룡 전 제주지사예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일타 강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원희룡 전 지사의 저런 모습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걸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예. 어떻게 하길래 일타 강사란 말이 나오냐. 근데 예. 강인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예.
이게 쭉 칠판에 써가면서 예. 저기 좀 나오네요. 진짜 무슨 학원 강사 같잖아요. 학교 선생님 같고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큰 얼개를 쭉 그린 강의예요. 저 보니까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공격 포인트죠. 공격을 네, 하는 거죠. 네. 이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끔 이제 거침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얼개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워낙 내용이 예. 많으니까 저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렇군요. 부분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영역도 있고 지자체 예. 영역도 있고 또 과거의 비리 세력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이쪽 법조인 비리 여러 가지가 따라잡기가 엉켰기 쉽지 때문에 않죠. 쉽지 않아요. 저건 예. 정말 같이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건 판단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원희룡 후보를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이 후보가 보니까 네. 말이 빠르면서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칭찬 받을만 하더라고요. 일단 그쪽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예, 만약 민주당 분들이 보기에는 전부 엉터리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예. 저도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 것 같긴 그렇군요. 해요.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원희룡 전 지사를 칭찬한 이유를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볼 때 네 후보인데 지금 네. 뭐 양강이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뭐 대충 동의하는 바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중간에 사퇴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요. 예, 예. 그게 이제 무슨 단일화 아니 후보를 누구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암묵적인 연대 같은 거,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제휴 같은 거 네. 그런 거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은근히 이제 특히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이 합정 연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누굴 편다든지 누굴 더 공격의 날을 높인다든지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민주당 경선 때도 보니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같이 움직이고 그랬죠. 또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같이 움직이고 해서 뭐 명추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 예. 분위기 조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일타강사로 이렇게 칭찬하는데 칭찬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라는 그렇죠.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일부러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칭찬한 걸로 볼 때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엇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같은 편 드는 것도 아닐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캠프 조직이 좀 약했던 홍준표 의원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몸집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이현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발언을 좀 들어볼까요? 이현주 전 의원, 자, 선대위원장이죠, 이제. 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오래되신 당원들, 우리 당을 지켜오신 분들이 마음을 딱 이렇게 잡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도 홍준표 후보를 오래 보시고 잘 아시다 보니까 새로 나타난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잘 알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타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또 구관이 명관이다 하면서 홍준표 캠프에 입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현주 전 의원도 화력이 세죠. 예. 말빨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상당히 강성 보수의 측면도 많이 있어요. 과거는 민주당에 있던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이었죠. 그러다 탈당해서 보수에 합류한 분인데 홍준표 후보 측은 너무 강성 보수의 이미지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최근에 아주 중도나 이쪽에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0대, 예, 30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게 홍준표 후보에겐 큰 장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중도 확장성 같은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한 거 뭐 나름 의미 있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여성들에게 좀 인기가 상당히 약하다고 그래요. 예. 지지를 볼 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성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